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오늘 5강째입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클로스톱스키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텐데, 아마, 어펙트는 차치하고라도 클로스톱스키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는 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요 강의를 들으러 오시 전에 클로스톱스키에 대해서 내가 좀 들어봤다 하시는 분은, 인문학 책을 좀 많이 읽어보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주석에 이렇게 뭐 클로스톱스키하고 인용이 되는 경우가 자주는 아니고 아주 드물게 있어 왔어요. 특히 뭐 이렇게 드레즈라든가 리오타르라든가 후코의 책에서 이제 클로스톱스키가 쓴 사람이 한두 번 인용이 됐지만 뭐 그것도 굉장히 막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이 있다 정도식으로 이렇게 인용이 자주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로스톱스키에 대해서 이렇게 따로 읽어볼 만한 책이라든가 이런 게 별로 없죠. 제가 이제 오늘 강연안을 이제 작성을 하면서 찾아보니까 국내에 클로스톱스키를 주제로 쓴 이제 관련 논문이라든가 이런 게 딱 4편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이 쓴 게. 그것도 이제 문학 작품에 대한 어떤 그런 게 한 2~3편이고 철학도 하나 정도? 어쨌든 간에 좀 이렇게 아주 깊이 있다기보다도 간명하게 어떤 클로스톱스키의 전반적인 사상 흐름을 짚어준다든가 클로스톱스키의 어떤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좀 그 작품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정도이지 본격적으로 클로스톱스키 연구가 되어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진짜 놀라웠게도 그런 클로스톱스키가 한국어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저기 니체와 악순환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 이 책인데 이 책이 한 10년 정도 전에 이제 스위너머 회원이신 분에 의해서 번역이 됐어요. 제가 잘 아는 분인데 그냥 그때 이제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제 본인도 이렇게 스위너머에서 같이 공부하다가 관련 인용 문헌으로도 나오고 해서 호기심이 있던 차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번역을 해보라고 권유를 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책을 번역하기까지의 그 노고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매일 밤에 편의점 나가가지고 2~3시에 그 양반이 그때 막 돈도 떨어져가지고 막 이렇게 막걸리 이렇게 긴 수명 막걸리와 이렇게 깍두기 같은 거를 시켜다가 이렇게 먹으면서 막걸리 한 병 다 비우면 이제 간신히 잠드는 그런 여정을 밟았다고 하더라고요. 막 본인은 굉장히 역작이라고 자랑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근데 이거는 그 역자의 잘못이라기보다도 클로스톱스키가 워낙 좀 난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해서 클로스톱스키에 대한 간략한 이제 논의를 좀 우리가 클로스톱스키 본인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논의를 본격적으로 들어갈 텐데 그게 이제 오늘 강의 안에 1챕터 기인 혹은 미치왕이라고 써놓은 그 부분입니다. 이 사진에 나와 있는 대로 조금 인상이 별로 안 좋으신 분이고요. 이 양반이 나는 미치왕이다. 주시양 마니악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우리가 매니악하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이거를 좀 어떻게 번역을 할지 모르겠지만 뭐뭐에 미쳤다. 난 뭐뭐에 열광적이다. 이런 의미로 하면 되겠죠. 그냥 기인이라는 말로는 잘 안 통할 것 같은데 어쨌든 좀 뭔가 나는 어딘가에 열광해 있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1905년에 이제 파리에서 태어났는데 이 양반이 무려 2001년까지 살았어요. 진짜 우리랑 동시대의 여기 혹시 21세기에 태어나신 분은 없죠? 굉장히 구시대적인 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카메라를 보고 계신 여러 시청자들은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하고는 조금 기분이 안 좋군요. 어쨌든 1905년에 파리에서 태어나서 이 집안이 또 미술가 집안이었대요. 아버지 어머니 다 미술을 하시고 이 당시 이렇게 여러분들 그 세계 예술사라든가 미술사 보면 이때가 이른바 고전주의 회화가 해체되던 시기인 건 잘 아시죠. 19세기 말부터 이제 인상파가 이렇게 등장하면서 어떤 우리가 사실적 재현 대상에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어떤 순간적인 어떤 특징적인 어떤 장면들을 포착을 한다든가 어떤
어떤 빛에 의해서, 명암에 의해서 어떤 사물의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변곡되는 그 순간을 이렇게 포착해서 이제 화폭에 옮기는 그런 경향들이 이제 인상주의의 특징 중에 하나잖아요. 또 후기로 가면 이제 훨씬 더 이제 급진적으로 나아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입체주의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그때 나왔고, 어찌되었든 간에 미술도 굉장히 큰 이제 고전 회화의 형태로부터 변곡을 겪었던 시기였는데, 클로스tov스키가 굉장히 그쪽에 영향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미술뿐만 아니라 문학의 전반에서, 가령 여러분들 이제 한 번쯤 이름을 들어보셨을 초현실주의라고 있잖아요. 정말 뛰어넘는다는 게 현실을 어떻게 뛰어넘는다는 건지 잘 모르겠으나, 그러나 현실을 넘어서려는 그런 어떤 기가 막힌 시도들 같은 것들이 문학에서도 뭐 있어 왔고, 또 특히 이 1905년 이 태어난 이 시기는 이제 영화가 발명된 지 불과 뭐 한 10여 년 정도밖에 안 된 시기죠. 때문에 이 빛과 색감을 이용한 어떤 마술적인 전경들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깨어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정형성을 획득하기보다도 아직은 무정형한 상태로 막 유동하던 그런 시기들, 이게 아마 20세기 초엽의 유럽의 문화적 지형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클로스tov스키도 역시 그러한 영향에 굉장히 강력하게 노출되어 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뭐 이런 걸 우리가 좀 고상하게 예술 철학적 담론이 그에게 깊이 흡수되었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이제 알 수 없는 그런. 그리고 그의 지적 성장에 영향을 꽤 끼친 사람이 두 사람 되는데, 이제 하나가 라이너 마리아 릴케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독과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고독과 어떤 산책의 어떤 그런 작가라고 일단 해봅시다. 말테의 수기, 뭐 이거 보통 우리가 뭐 말테가 쓴 릴케의 수기 이러잖아요. 네. 미안해요. 읽어보셨나요, 릴케의 수기? 읽기가 쉽지는 않죠. 근데 이제 어쨌든 그 릴케도 굉장히 영향을 끼쳤고, 또 한 사람이 이제 앙드레지드였다고 그래요. 앙드레지드는 훨씬 영향력이 한국에 큰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뭐 앙드레지드의 좁은 문 같은 거 혹시 뭐 중고 시절에 안 읽어보셨으면 무식쟁이. 네. 그 정도 읽어봐야지 우리가 좀 뭔가 이게 감수성 예민한 나이에 이 문학과 세계에 대해서 논했다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오늘 집에 가서 꼭 주문하세요. 어쨌든 이제 릴케와 이 지드에게 굉장히 영향을 받았다는데, 특히 지드가 중요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교 시절에 지드한테 직접 배웠대요. 그리고 18세 아마 고교 졸업 이후에는 이제 지드의 아마 비서로 이렇게 일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뭐 어떤 비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지드가 쓴 작품들 있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뭐 수고로 쓴 것들을 이제 정서한다든가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드의 유명한 작품이죠. 역시 그 사전꾼들이라고 하는 그 작품을 본인이 이렇게 그 정리를 해서 출간하는 데까지 이마 애를 썼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어쨌든 뭐 저의 어떤 세계문학 경력이 좀 길지는 않지만, 제가 알기로 릴케나 지드는 굉장히 그래도 좀 반듯한 양반들인데, 클로스tov스키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좀 클로스tov스키에게 나중에 이제 영향을 끼친 뭐 1930년대, 그러니까 20대 좀 중반 정도 됐겠죠. 그때 바타유와 좀 놀았나 본데, 바타유가 그 아세파리라고 하는 한국말로 하면 좀 무두인, 머리가 없는 인간들이란 뜻이죠. 그런 이제 잡지를 냈어요. 일종의 초현실주의의 영향도 받고, 뭔가 이렇게 이 당대의 어떤 근대성의 어떤 사변적 경계를 넘어서려는 그런 운동을 했던 철학 잡지죠. 굉장히 아세팔도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타유가 청년 시절에 이런 걸 살 시절에 우파적인 경향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또 어쨌든 간에 그 바타유의 영향도 받고 아세팔에도 기고를 좀 하고 했었나 봐요. 뭔가 이제 두드러진 남다른 이런 청년 시절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클로스tov스키가 굉장히 그 독일어를 잘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뭐 유럽 언어에 굉장히 능통했던 게 당대 지식인들이었을 텐데, 특히 독일어를 굉장히 잘해서 하이데거라든가 뭐 아까 릴케도 나왔죠. 그리고 니체라든가 거의 뭐 이렇게 원어를 읽으면서 자기가 생각을 하고 한국어로 불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
한국어는 몰랐다고 그러고요. 네, 어쨌든 그런 이제 경력이 있어요. 특히 이제 재밌는 게 여러분들 마르키 드 사드라고 하는 사람도 아시죠? 이제 어떤 우리가 보통 세디스트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폭력적인 어떤 가학적인 성적인 어떤 만족을 누리는 그런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드도 굉장히 문제적인 인물이죠. 사드도 굉장히 좀 재미있는 양반이고, 근데 뭐 영화로도 여러 차례 나왔지만 사드가 이렇게 젊은 시절에서부터 실제로 이렇게 좀 약간 난잡한 기행 같은 걸로 여러 번 고소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사드가 프랑스 대혁명 때 실제로 혁명기의 혼란 시절에 혁명에 지지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참여도 했었어요. 어떤 뭐 시민의회라든가 이런 데 좀 나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과거의 경력이 문제가 되었다든가, 특히 귀족 출신이었기 때문에 후작이긴 했어도 잡혀가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가 이렇게 감옥에 여러 번 왔다 갔다, 또 정신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남긴 이제 글들이 있습니다. 정식 출판한 것들도 있었고, 출판한 것들은 조금 얌전한 것들이 있는데, 나중에 뭐 샤랑통이라든가 약간 정신병원이라든가 감옥에 가서 쓴 글들은 정말 뭐 괴상망측한 글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한국어로도 여러 차례 번역되었다가 문제가 되었던 소돔의 120일이에요. 네, 그 이제 영화도 만들어졌었죠. 파졸리니에 의해서. 근데 뭐 영화도 보고 소설도 봤는데 영화는 잽도 안 돼요. 시각적인 거 빼고는 이 소설이 훨씬 더 대단한 강력한 이제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떤 뭐 막 한국어로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음란마귀 같은 얘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용서해 주십시오. 조금 전혀 정말 그런 마음이 안 드는, 속된 말로 정말 전혀 안 꼴리는 그런, 뭐 이거 끔찍하다 오히려. 그냥 이게 왜 외설이지? 그냥 공포야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좀 독특한 장르예요. 근데 어쨌든 소돔 120일이 사드가 이렇게 감옥에서 이 사람이 막 글을 계속 쓰니까 감옥에서 펜이랑 잉크를 뺏었거든요. 종이도 뺐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쓸 수 있는 데는 다 썼어요. 막. 그래서 누구죠? 유명한 영화 중에 90년대에 나온 영화 중에 보면 똥으로 이렇게 벽에다가 막 글을 쓰는 그런 이제 장면도 나오죠. 근데 어쨌든 그건 안 남아 있고 아마 예, 그거는 실제인지 모르겠지만 그건 안 남아 있고 여러 이게 입술을 통해서 종이를 구해가지고 그 종이를 이어 붙여가지고 붙여서 거기다가 썼어요. 막 소돔 120일도. 그래서 그거를 두루마리처럼 이렇게 감아가지고 이렇게 반출을 하고 그랬나 봐요. 근데 문제는 이제 당연히 감옥에서 간수들에 의해서 적발된, 병원에서 적발된 그런 원고들은 다 사라지고, 이거 뭐 정신병자의 아주 외설적인 그림을 태워버리고, 다행히 반출된 원고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이제 사라졌었던 것이죠. 어디인지 모른다. 그런 작품 썼다는 거는 여러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어디인지 모른다 했는데, 그게 이 20세기 초에 아마 이 40년대, 50년대, 60년대를 거치면서 센 강변의 고물상들, 거기서 이제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견된 원고를 정리하고 편찬한 게 이제 이 클로섭스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클로섭스키의 이런 게 지금 보면 그냥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아시다시피 50년대, 60년대 이래로 이 문학과 섹슈얼리티 문제가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됐죠. 사실은 뭐 50년, 60년에 따질 것도 없이 20세기 초엽에 D.H. 로렌스 같은 경우만 해도 셰터리 부인의 사랑 같은 걸로 이제 외설죄로 이렇게 들어갔고, 뭐 그런 거 보면 막 기소장 보면 뭐 검사가 뭐 이 작품에는 엉덩이란 말이 몇 번 나오고 뭐 어떤 단어 몇 번 나오고 이런 게까지 있어요. 막. 그러니까 굉장히 엄격하게 이렇게 했던 것이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오스카 와일드 같은 경우도 동성애로 이렇게 기소가 되고 막 결국은 이제 뭐 병사하고 죽었죠. 뭐 그런 방식으로 굉장히 이 성에 대해서 꺼리고 또 특히나 어떤 사회를 새롭게 구성하려고 하는 목표가 20세기에 사회 전반에서 들끓어오르던 시기에 과연 인간의 도덕성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고 그것을 뛰어넘으려는 시도 같은 것들이 과연 정당하고 온당한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물어봤었던 것이죠. 그래서 시몬 드 보부아르라고 하는,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철학자가 유명한 글이 있어요. 사드를 불태워야만 하는가. 네.
이 사드가 이렇게 외설적이고 문제적이면 우리는 사드를 읽지 않고 태우는 것이 윤리적인 것인가 아닌가 이런 질문을 던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클로스tov스키가 소돔 121을 출간을 했다는 것은 역시 이제 큰 따옴표를 치고 어지간한 또라이가 아니면 그 사회에서도 조금 좀 저 사람도 뭐 하는 사람이야? 이런 지탄을 받기에 충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본인의 그 확고한 정체성 같은 것들, 뭐 나는 철학자야, 나는 예술가야 이런 것이라기보다도 내는 하고 싶은 대로 할런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양반인 만큼 영화에도 많이 출연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그냥 알 수 없는 영화에 나왔으면 할 수 없는데 로베르 브레송 정도는 우리가 들어봤잖아요. 예, 브레송의 그 당나귀 발타자르 같은 데도 이제 나오고 뭐 그런 사람도 꽤 있죠. 사실은 그 데리다도 그 영화 출연한 게 있습니다. 몇 번 찾아보면. 지잭은 본인이 이제 영화에 출연을 하셔서 이제 해설도 하고 막 그랬죠. 예. 어쨌든 이제 영화도 꽤 많이 출연을 했고, 또 그림도 많이 그렸어요, 이 사람이. 2페이지 강의 안에 보시면 그림 그리는 장면이 나오죠. 뭐 결코 이게 잘 그렸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인터넷을 좀 찾아보면 나오거든요. 이 사람이 작고하고 나서도 24년, 5년에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화전이 열렸는데, 그것도 또 되게 논란이 됐나 봐요. 굉장히 문제적이다. 이 사람 그림 왜 이따위냐. 제가 몇 개 이렇게 올려다 놨는데 이 페이지에 보시면 보시기에 쾌하지 않더라. 이런 느낌 좀 있지 않나요? 예. 뭐 그런 분들도 있고 아니면 나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제 보시면 이제 왜 외설적이라는 말을 하는지 알겠다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아마 우리가 사실주의적인 어떤 그런 묘사라기보다도 인물의 어떤 캐릭터 같은 것들을 좀 중시하는 그런 묘사들 그리고 어떤 그 남성과 여성, 남성과 남성 뭐 이런 방식으로 동성애나 이성애를 넘나드는 성적인 섹슈얼리티에 대한 추구가 굉장히 이 사람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구글 찾아보면 더 많이 나오는데 이 정도 만족하시고 이 사람 이상하구나 정도 우리가 알고서 이 클로스tov스키에 대해서 이제 일단은 조감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근데 그렇게 이상하면 뭐 열심히 이렇게 강의까지 하겠어요? 다 여러분들은 뭐 속이는 거지 그러면? 속이는 건 맞나? 네, 3페이지부터 이제 얘기를 하죠. 클로스tov스키 얘기를 하면서 중요한 건 이제 그 충동과 이제 기호입니다, 사실은. 충동과 기호가 특히 클로스tov스키 사유에 굉장히 중요한 밑바탕을 이룬다. 근데 이제 그래서 충동의 기호학이라는 말을 붙이기도 하는데 이것도 뭐 지금 영어로는 제가 세미오틱스라고 해놨는데 이 세미오틱스가 원래 영어 표현이에요. 기호학이라고 하면 원래 우리가 세미올로지가 있고 세미오틱스가 있는데 둘 다 영어죠. 근데 불어식으로는 이 세미올로기라고 하고 보통은 세미오틱스라는 말은 이제 영어에만 나와요. 그래서 그 구분을 하려고 보통 기호론, 기호학 이렇게 하는데 제가 좀 뒤져보니까 이제 뭐 좀 딱히 그 구분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약간 기호학적으로 들어가면 이거 약간 얘기가 다른데 오늘 그 얘기까지 하지는 않고 아주 좀 짚어가는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 충동이라고 하는 것은 클로스tov스키가 관여했던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영역들을 관통하는 그런 주요 개념어라고 할 수 있고 기호학은 아마도 이제 그것을 충동을 조직하고 해체하는 어떤 운동에 대한 논리 체험적인 서술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논리 체험적이냐? 왜냐하면 클로스tov스키는 우리가 뭐 칸트니 뭐 하이데가니 뭐 이런 우리가 이른바 프로페셔널한 철학자들과는 좀 다르게 본인의 정체성을 철학자라고 하지도 않았고 철학자로서 사람들이 보았다기보다도 저 사람은 일종의 마니악한 저술가 혹은 예술가의 범주 속에서 아마 바라보았고 자기도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우리가 학이라든지 론이라든지를 붙여서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사유의 범주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더라.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떤 논리적인 인과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술되는 것이라기보다도 굉장히 체험적인 부분들이 강한 거예요. 앞에서 제가 그림을 괜히 넣었던 게 아니라 섹슈얼리티에 대한 이 사람의 강박적인 어떤 집착이라든가 섹슈얼리티 혹은 그와 연결되어 있는 충동의 문제를 다루었다는 것은 사실은 20세기 초반에 이 유럽의 특히 프랑스의 문화적 운동이었던 초현실주의랑 굉장히 관련이 깊고 왜냐하면 초현실주의자들 역시 이 초현실이라는 게 뭐겠어요?
우리의 정상적인 각성 상태, 의식 상태를 휙 뛰어넘는 어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일상의 인과적인 논리를 뛰어넘는 어떤 그러한 사유의 선분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거든요. 그런 걸 하려다 보니까 초현실주의자들이 강박죄에 뒤착된 것이 몇 개가 있는데 하나가 약물이에요, 약물. 그래서 이 마약 같은 걸 하는 데서 별로 거리낌이 없었고 그 마약 연대의 그 이상한 놈들만 하는 게 아니라 베냐민 같은 경우도 그거 같이 했어요, 막. 그 약 먹고 그림 그리는 것도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혹은 이제 뭐 이른바 이제 섹스, 성에 대한 탐닉 이런 것들도 굉장히 강했고 혹은 도락적인 것들 있잖아요. 술은 기본이고 술 담배는 기본이고 이쪽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강박적으로 집착을 했던 것이 있는 것이죠. 그게 뭐 물론 유흥과 쾌락이라면 누구나 다 좋아하지 않느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초현실주의 범주 안에서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밥 먹고 아침에 직장 나가 출근하고 돌아와서 우리가 한 달에 생활 계획을 세우고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 규모 있게 관리하고 그리고 1년 뒤에 내가 뭘 할 것인지 10년 뒤에 뭘 할 것인지 직장에서 뭘 할 것인지 인생 계획이 어떤지 이러한 우리가 일상의 논리들 아주 그 근대 사회가 확립된 이래로 우리 모두가 사회의 정상인으로서 우리 자신을 조형해 나가던 그러한 규칙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확 뛰어넘으려고 하는 시도가 바로 초현실주의 안에 있었고 그것을 뛰어넘는 방법들 그런 것들이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런 방식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클로스톱스키 역시 같이 공유하고 있었고 클로스톱스키의 사유의 아주 중요한 원천으로 지금 지적되고 있는 충동이라는 것도 그런 점에서 같이 이해를 할 만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중에 조금 눈치가 빠르신 분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벌써 5강째잖아요. 당연히 프로이트 나오겠구나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초현실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도 참 초현실주의자들은 보통 예술가들이었는데 그림 그리거나 이제 뭐 시를 쓰거나 프로이트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대요. 왜냐하면 무의식이라는 것도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초현실, 슈르리얼한 그런 측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의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우리가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다 어펙트에 관심 있잖아요. 하지만 공부는 안 하죠. 그죠? 복습하신 분 있으세요? 여태까지? 네, 없잖아. 그죠? 마냥, 어이구, 죄송합니다. 10분 정도 공부를 하고 오셨네요, 여기.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이 초현실주의자들도 이 프로이트의 어떤 정신분석에 대해서 큰 관심은 없고, 그냥 무의식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막 열광을 해가지고, 이제 뭐, 프로이트랑 심지어는 이제 만나려고도 하고, 뭐, 막 편지도 쓰고 그랬다가 나중에 서로, 근데 프로이트는 굉장히 이렇게 좀 딱 부러진 사람이었거든요. 논리 정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서로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뭐 이런 방식으로 결렬도 했다고 그러는데, 근데 어쨌든 이제 프로이트와 관련이 굉장히 깊이 있기도 하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클로스톱스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맞습니다. 그 니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역시 또 이번에도 우리가 니체를 만나게 되는데 이 니체와 악순환을 여러분들 읽어보실 것 같으면 약간 의아해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학술적인 글쓰기라고 하는 게 물론 이 책은 학술적인 책이라기보다는 훨씬 사상적인 에세이에 가깝지만 학술적인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주장을 하면 그 주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인용을 달잖아요. 우리가 봐, 하이데거가 내 말을 지지했어. 봐. 이러고 쭉 인용해주고 니체도 그랬어. 인용 좀 해주고. 근데 여기에는 지나칠 만큼 니체가 많아요. 그러니까 인용이 아니라 이게 지금 니체 책이요, 클로스톱스키 책이요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니체를 많이 인용을 하고 물론 안심하세요. 클로스톱스키 말이 훨씬 많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심지어는 이제 본문을 읽다 보면 뭐지? 왜 이 기시감은 뭐지? 왜냐하면 앞에 클로스톱스키가 인용한 니체의 문장들이 그대로 또 나와요. 똑같이 나와요. 클로스톱스키가 강조해 주는 거죠, 한 번 더. 하지만 똑같은 문장으로. 그런 것들이 느껴질 만큼 이제 클로스톱스키와 니체가 굉장히 겹쳐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뭐 클로스톱스키 같은 사람이 뭐 물건 팔아먹으려고 그렇게 하겠어요. 책 팔라고. 그게 아니라 실제 우리는 그런 경우들을 보죠. 어떤 내가 인용하고 내가 의지하는 사상가와 내가 일종의 혼류하는 경험들. 뭐 혼연일체 이런 말은 쓰지 않겠습니다. 그건 실제로 확정할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그의 말이고 나의 말이고 그의 생각이 곧 나의 생각이고
그의 생각이 한 귀퉁이를 잡아서 쭉 풀어나가면 어느새 내 말이었다가 다시 그게 그의 말로 합류하게 되는 지점들을 찾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장면들이 클로스tov스키와 니체의 관계 속에서 자주 목격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 만큼 이 클로스tov스키와 니체는 굉장히 딱 붙어있는 그런 어떤 측면들이 있죠. 3페이지에 이제 반철학의 충동 이론인데를 좀 보면 이 니체와 악순환은 철학자 클로스tov스키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는데 이 정통 철학사의 이 바깥에서 니체에 관해 쓰여진 독창적인 작품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여기서 근데 이 말을 주의하세요. 실제로 니체에 대해서 클로스tov스키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럼 별로 철학과에서 니체 얘기 안 하던데, 아니 클로스tov스키 얘기 안 하던데, 맞아요, 별로 얘기 안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니체가 이제 그 루카치카 쓴 사람이 그 파쇼 미학의 선구자다라고 이게 낙인을 찍었잖아요, 아주. 얘는 파시스트야. 실제로 그 힘의 의지가 한국어로 권력의 의지로 번역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니체가 특히 그 니체의 많은 저술들에 나오는 반유대주의적인 어떤 문장이라든가 경구들 이런 것들이 만년에 니체가 1900년에 죽고 나서 니체의 어떤 동생에 의해서 편집되는 와중에 그리고 그것이 나치라든가 이런 국가주의자들에 의해서 습득되는 과정에서 어떤 중요한 어떤 사유의 결들은 싹 빠지고 유태인들 나빠, 다 죽여버려야 돼, 옆에 있는 민족들 다 쓰레기야, 이런 것들만 쭉쭉 남아가지고 일종의 니체에 대한 굉장히 잘못된 이미지가 만들어졌다는 말씀 드렸죠. 그리고 당연히 2차 세계대전, 우리가 흔히 이게 전체주의 대 자유주의의 싸움이라고 이렇게 명명되는 1차 세계대전은 보통 1차 세계대전은 식민주의와 제국주의의 전쟁이라고 말해요. 식민주의이자 제국주의의 전쟁이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은 보통 이제 전체주의랑 이제 자유진영의 싸움이다 하고 자유진영 안에 이제 소련도 들어가고 그렇게 되는 건데,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분위기를 타고서 자유진영이 승리를 했는데 니체가 어떻게 길을 펼 수가 있겠어요. 그 독일 나치가 그렇게 독일의 어떤 문화적 영웅이라고 철학 영웅이라고 추켜 세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니체에 대한 이제 발언이라든가 연구가 주춤하다가 하이데거 같은 사람이 간신히 이어나가고 50, 60년대를 거치면서 이제 니체에 대한 연구가 다른 방향으로, 즉 정통 철학사적인 맥락을 비껴나가는 방식으로 니체에 대한 저작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드레즈의 니체 같은 것도 그 출발선에 있는 것이고, 니체와 철학이라든가 혹은 이제 니체라고 나온 책이 있죠. 혹은 클로스tov스키의 이 니체와 악순환도 비슷한 맥락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이 1969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 69년 정도는 우리가 지성사적으로 꽤 많이 알아둬야 될 지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60년대 후반이 유럽 지성사의 변곡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바로 이 현상학적인 어떤 그 흐름이 구조주의와 탈구조주의는 훨씬 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근데 좀 묘하게 붙어 있어요. 그런 것과 교체되는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죠. 그리고 이 시점에 우리가 알고 있는 드레즈의 의미의 논리라든가 데리다가 쓴 사람의 3부작 있죠. 데리다의 3부작이 뭐지? 그라마톨로지라든가 아니면 글쓰기와 차이라든가 또 현상학 해체한 책이 뭐죠? 목소리와 현상 같은 것이 이제 이 시기에 쭉 나와죠. 그리고 이제 데리다가 프랑스에서 별로 없으니까 미국 가가지고 히트 쳐가지고 이제 완전히 날리는데, 라든가 락강의 에크리라든가 아니면 이제 롤랑 바르트 같은 경우도 이 시기에 굉장히 약진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완전히 이제 이 유럽의 지성사적인 물결이 이제 싹 교체되는 그런 시점이 바로 이 시기이고, 클로스tov스키의 니체와 악순환도 이 시기에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이 시기적절한 그런 저작이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는 그런 근거가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어떤 파시스트라고 하는 어떤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에서 이데올로그로서가 아니라 사실은 근대성이라고 하는 주체성이라든가 의식성의 철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근대 철학의 어떤 기반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고 다른 방식으로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그 이후의 철학,
어떤 의미에서 보면 19세기에 이미 포스트 모던한 의미에서 철학을 전개시키고 출발시켰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니체를 각인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클로스tov스키죠. 사실 굉장히 재미있어요. 이 시기, 그러니까 이거보다 조금 이른 시기지만 하이데거도 이미 니체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고, 어떤 드레즈도 마찬가지고, 니체도 클로스tov스키도 마찬가지고, 어떤 뭐 이들이 서로 간에 뭐 모르진 않았겠지만 또 읽기야 읽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자기의 영역 안에서 자기의 사유의 흐름 속에서 니체라는 사람을 재조명하고 다시 끄집어낼 수 있었다는 건 니체가 그만큼 뭔가 특이한 인물이었던 것은 분명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